빈수야, 나 큰일 났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바보구나. 아들도 구별 못하는 바보가 되었구나. 어머니가 자신을 탓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제발 도장 찍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의 손목을 붙잡으며 절규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과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곳에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더 따뜻하고 평온하기를, 그리고 인생의 여정이 늘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3억 원을 송금하시겠다고요? 제 목소리가 은행 안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소음이 멈췄어요.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도,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도, 심지어 고객들의 속삭임조차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된 것처럼 고요해진 창구에서 제 손에 들린 송금 의뢰서의 숫자만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3억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다시 3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2021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던 그날이었어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지 6개월째 어머니는 여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셨습니다. 기억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대화도 나누고 혼자 장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투자 사업을 한다고 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더군요. 어머니가 은행 창구에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창구 직원이 저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 미팅 중이었고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단 한 통의 전화를 놓친 것뿐이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송금하신 금액은 2억 원이었어요. 평생 모으신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고생하며 모으신 소중한 돈이었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20년간 운영하시며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시며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된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어머니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오셔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민수야, 나 큰일 났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은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머니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실제 저에게 전화를 걸어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투자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으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하염없이 우셨어요. 60년 넘게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품에서 함께 울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 자신을 원망하시는 모습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내가 바보구나. 아들도 구별 못하는 바보가 되었구나. 어머니가 자신을 탓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치매라는 병이 어머니에게서 판단력을 조금씩 앗아가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누구보다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셨거든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기범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계좌도 가명이었고 전화번호도 가짜였어요. 2억 원은 영영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후 2년간 어머니는 급격히 쇠약해지셨어요. 치매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우울증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평생 자랑스러워 하시던 판단력을 잃었다는 절망감이 어머니를 짓눌렀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리며 괜찮다고,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더 흐려져 갔어요. 2023년 8월 15일 광복절.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사기 사건의 충격에서 끝내 회복되지 못하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저는 혼자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만나는 모든 고객을 어머니처럼 보호하겠다고요. 현재 2024년 3월 12일. 그래서 오늘 이 80세 할머니가 3억 원을 송금하겠다고 하셨을 때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절대로 어머니 같은 일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대한은행 강남지점 차장으로 올해로 은행원 경력 15년째입니다. 어머니 사건 이후 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은행에서 실시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어요. 봄비가 내린 뒤라 공기 중에는 특유의 흙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20분 점심시간이 끝난 직후라 은행 안은 비교적 한산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반사되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복사기 돌아가는 위잉 소리가 일상의 평온함을 연출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뀐 순간이 있었어요. 똑똑똑.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입구 쪽을 바라보니 회색 코트를 단정하게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고 계셨어요. 80세 정도로 보이는 연배였는데 걸음걸이에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세의 어르신들이 은행에 오실 때는 약간 주춤거리시거나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큰 금액을 다룰 때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의 걸음걸이였습니다. 할머니가 제 창구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예상과 다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흐릿하거나 혼란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맑고 예리한, 심지어 약간의 여유까지 느껴지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젊은이, 송금 좀 부탁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계신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평소처럼 공손하게 송금 의뢰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준비해 오신 메모지를 꺼내시더니 또박또박 의뢰서의 내용을 적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제가 할머니의 어깨 너머로 의뢰서를 힐끗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금 금액란에 적힌 숫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일었어요. 3억 원이었습니다.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은 이정훈이라고 적혀 있었고 계좌번호도 일반 개인 계좌가 아닌 법인 계좌 형태였습니다. 송금 사유란에는 투자금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어요. 딩동. 제 머릿속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사건과 똑같은 패턴이었거든요. 고액 송금, 급한 투자, 아들을 사칭한 전화, 법인 계좌로의 송금. 이 모든 것들이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어요. 15년간의 은행원 경험으로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봐왔지만 어머니 사건 이후로는 이런 상황이 더욱 민감하게 느껴졌습니다. 절대로 어머니 같은 일을 당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혹시 전화로 연락을 받으신 건 아닌가요? 제가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들이 전화했어요. 급한 투자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역시 그랬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그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송금하시기 전에 아드님께 직접 확인 전화를 드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슬그머니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타다닥 타다닥 키보드 치는 소리도 점점 작아지더니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갑자기 호호하고 웃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웃음이 평범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여유로운 웃음이었어요. 어머니가 당하셨을 때의 그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등골에 쌓은 기운이 흘렀어요.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젊은이 고마워요. 하지만 괜찮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지갑을 열기 시작하셨어요. 지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니 제게 보여주셨어요.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읽어보다가 눈이 번쩍하고 커졌어요. 거기에는 믿기 어려운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전 국정원 수사관 박영숙. 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전직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분이 왜 이런 의심스러운 송금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명함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종이의 질감도 일반적인 명함과는 달랐고 인쇄 상태도 매우 정교했습니다. 가짜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젊은이, 나도 80년을 살아봤어요. 세상 물정을 모르는 노인이 아니랍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15년간의 은행원 경험으로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전직 국정원 수사관이라는 분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될 리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정말로 정당한 투자건일까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너무나 전형적인 사기 패턴과 일치했어요. 고액 송금, 급한 투자, 아들을 사칭한 전화, 법인 계좌로의 송금. 어머니가 당하셨던 그 수법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쭈뼛쭈뼛 돋는 것을 느꼈어요. 할머니의 말씀 속에는 뭔가 깊은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창구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분이 정말 전직 국정원 수사관이라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에 속을 리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 3억 원 송금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예리한 눈빛이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해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슬그머니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높아진 제 목소리 때문에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의뢰서를 다시 한번 펼쳐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사기를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더 컸어요. 어머니를 잃은 아픔이 있는 저였기에 혹시라도 이 할머니가 같은 고통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할머니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도 들었어요. 과연 이 할머니는 누구실까요? 그리고 이 3억 원 송금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할머니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송금 부탁해요.
그 미소 속에는 마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원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은행 안의 시간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당신 어머니도 같은 수법으로 당하셨죠? 할머니가 조용히 하신 그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할머니는 마치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박영숙 할머니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범죄자들과 마주했던 전문 수사관의 예리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온화한 할머니의 모습 뒤에 숨어있던 진짜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어요. 30년간 이 일을 했으면 사람 보는 눈이 생기죠. 특히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순간 저는 할머니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려 했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 그 사기범들에 대한 분노, 무력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제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10년 전에 말이죠. 그때부터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박영숙 할머니는 1992년부터 2022년까지 30년간 국정원에서 전화금융사기 전담 수사관으로 일하셨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용어조차 없던 시절부터 전화사기의 진화 과정을 모두 지켜보신 산증인이셨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계좌이체 사기였다가 점점 정교해져서 검찰, 경찰, 은행원을 사칭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어요. 할머니는 30년간 2,000건이 넘는 사기 사건을 수사하셨고 검거한 사기범만 해도 500명이 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가족은 지키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깊은 아픔이 스며 있었어요. 2014년 할머니의 남편인 박종호 할아버지가 치매 초기 단계에서 똑같은 사기를 당하셨다고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할머니가 평생 잡아온 그 사기범들의 수법에 할아버지가 당하신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건 이후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잃었다는 절망감과 가족에게 피해를 줬다는 죄책감에 시달리시며 2년간 고생하시다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퇴직해서라도 이런 일들을 막아야겠다고요. 2022년 정년퇴직 후 할머니는 강남구 일대의 독거노인 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년간 할머니가 살고 계신 동네에서만 5건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김철수 할아버지였어요. 78살로 아들의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3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순자 할머니 76살. 손자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보내셨어요. 세 번째 피해자인 최영우 할아버지는 82이었는데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며 안전계좌로 돈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4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박순례 할머니로 은행원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2천만 원을 빼앗기셨어요. 다섯 번째이자 가장 최근 피해자는 한 달 전에 조성민 할아버지였어요.
85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의료진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수술비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하셨습니다. 모두 같은 수법이었어요. 가족이나 공적기관을 사칭해서 긴급성을 강조하고 노인분들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노린 거죠. 할머니는 이 5건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모두 동일한 조직의 소행임을 확신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전화 패턴, 사용하는 단어, 계좌 형태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거든요. 30년간의 전문 지식으로 할머니는 이들의 수법을 완전히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믿기가 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이 말에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80세의 연로한 분이 직접 사기범들과 맞서겠다고 하시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한 달 전부터 할머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조성민 할아버지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 연락을 하셔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셨어요. 담당 형사는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할머니의 30년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결국 공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혼자 사신다는 것, 은행에 상당한 예금이 있다는 것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는 것처럼 연기도 하셨어요. 일주일 후 예상대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을 사칭한 목소리였어요. 할머니는 30년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범들과 대화하시면서 모든 통화를 녹음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수법, 사용하는 계좌, 조직, 구조까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벌써 2주째 이들과 통화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3천만 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금액을 올리더니 이제는 3억 원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최신식 디지털 녹음기였는데 통화 내용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또한 휴대폰에는 경찰서 수사관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3억 원을 송금하면 사기범들이 돈을 찾으러 나타날 거예요. 그때 현장에서 일망타진하는 거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수사 작전이었다니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80세의 할머니가 혼자서 이런 위험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으세요? 제가 걱정스러워하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30년간 이 일을 했어요. 이 정도 사기범들은 내가 잠결에도 잡을 수 있어요. 게다가 경찰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니까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할머니의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서 30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가의 저력이 느껴졌습니다. 동시에 사기범들을 향한 분노와 의지도 느껴졌어요. 젊은이, 당신도 어머니를 잃은 아픔이 있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더 이상 무고한 노인분들이 이런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없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후회와 죄책감이 있는 저였기에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을 때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금처럼 평범하게 송금 업무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대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봐 주세요. 오늘 이후로는 우리 동네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사라질 거예요. 저는 그제서야 할머니의 진짜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동네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할머니의 숭고한 희생이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정의를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창구에서 할머니를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감동받았어요. 80세의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자처하시는 할머니의 용기와 의지에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손을 흔드셨어요. 존경받을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는 거죠. 제가 30년간 이 일을 했으면서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한 죄책감이 있어요.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죠. 할머니의 겸손한 모습에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화려한 무공이나 대단한 권력 없이도 올바른 신념과 실천으로 세상을 바꾸려는 진짜 영웅 말이에요.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하신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군요. 이제 정말로 송금을 진행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송금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안함이 아니라 기대감이 컸어요. 할머니의 정의로운 계획에 제가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3억 원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사기범들이 움직일 시간이었어요. 과연 할머니의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송금이 완료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작전이 시작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창구 앞 의자에 앉으시더니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제 남편이었어요. 박종호,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고 계셨는데 선량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시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1943년생으로 할머니보다 1살 위셨다고 해요. 1965년에 결혼하신 후 58년간 해로하셨는데 할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교육청에서 35년간 근무하시며 지역 교육 발전에 힘쓰셨고 퇴직 후에도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하셨어요. 할머니가 위험한 수사 업무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는 항상 집에서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밤늦게 들어와도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두시고 위험한 사건에 투입될 때마다 걱정하시면서도 묵묵히 지지해 주셨어요. 그런 분이 2014년 71에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다고 해요. 물건을 둔 곳을 잊어버리거나 약속 시간을 헷갈리는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지면서 병원에 가보니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으셨어요. 간단한 요리도 하시고 동네 산책도 혼자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복잡한 계산이나 판단이 필요한 일들에서 조금씩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하셨어요. 2014년 11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급한 사건으로 야근을 하고 계셨어요. 평소보다 늦은 오후 6시경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었어요. 아버지, 저 민호예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이 필요해요. 할아버지는 평소 과묵하신 성격이셨지만 자식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남달랐다고 해요. 아들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리에 즉시 도와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치매 초기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할아버지는 사기범의 말을 그대로 믿으셨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을 하다가 급하게 투자금이 필요해졌어요.
내일까지 1억 5천만 원을 마련해야 해요. 사기범은 할아버지가 치매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노인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순수함과 자식 사랑을 악용했어요.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은행에 전화를 걸어 잔고를 확인하셨습니다. 퇴직금과 35년간 모으신 적금을 합치면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 있었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오시며 모으신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도와줄게. 지금 바로 은행에 가서 송금해 줄게. 할아버지는 서둘러 은행으로 향하셨어요. 11월의 쌀쌀한 바람 속에서도 아들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은행에 도착하신 할아버지는 창구 직원에게 전액 송금을 요청하셨어요. 그때도 창구 직원이 의심스러워했다고 합니다. 고액 송금이라 여러 번 확인을 했지만 할아버지는 확신에 차서 송금을 고집하셨어요. 아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송금이 완료된 후 할아버지는 사기범에게 전화를 걸어 송금 완료를 알려드렸어요. 사기범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기다리며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야근에서 돌아온 것은 밤 11시경이었어요. 여보, 오늘 민우한테 돈을 보내줬어.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을 때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해요. 아들 민우는 이미 독립해서 잘 살고 있었고 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여보, 민우가 언제 연락했어? 나는 못 받았는데? 할머니가 물어보자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당황하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급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아들은 그런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자신이 30년간 잡아온 바로 그 사기에 당하셨다는 것을요.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스피싱 전문 수사관의 남편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가 된 거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절망, 무력감,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30년간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컸어요.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완전히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시며 모은 전 재산을 사기꾼에게 넘겨준 것도 충격이었지만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현실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바보가 되었구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 할아버지가 자신을 원망하시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제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와 똑같은 심정이셨을 거예요. 그 후 2년간 할아버지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외출도 하지 않으시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치매는 점점 진행되었고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제가 범인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이미 돈은 해외로 빠져나간 후였어요. 결국 1원도 되돌릴 수 없었어요. 할머니의 전문 지식과 30년 경력도 이미 벌어진 일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사기범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흔적을 지웠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습니다. 2016년 3월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이었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사기 사건의 충격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다는 것을요. 장례식 날 저는 남편관 앞에서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요. 할머니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 어머니와 똑같은 일을 겪으신 거였거든요.
할머니, 저희 어머니도. 제가 말을 잇지 못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아요. 당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슬픔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할머니와 완전히 마음이 통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감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사기범들에 대한 분노, 무력감, 모든 감정을 할머니도 똑같이 겪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더 큰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는데 내용을 확인하신 할머니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사기범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해요. 드디어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의자에서 일어나시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오늘 이후로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남편과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시킬 거예요. 할머니의 결연한 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사기 척결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진홍곡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도와드릴게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요. 당신 같은 젊은이가 있어서 희망이 생겨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할머니와 함께라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할머니와 나눈 그 대화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돈을 송금하는 업무가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진짜 승부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송금이 완료된 지 30분 후 할머니와 저는 강남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인 김준호 경위가 저희를 맞이해 주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베테랑 형사였는데 할머니를 보자마자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박영숙 선배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가 1년 넘게 쫓던 조직을 드디어 잡을 수 있게 됐어요. 김경희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기 조직은 지난 1년간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약 50건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했어요. 피해 금액만 해도 총 15억 원에 달했습니다.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어요. 조직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김경희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화면에는 고시원 CCTV에서 촬영된 세 남자의 모습이 나와 있었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리더인 이정훈, 28세였어요. 키 175cm 정도의 평범한 체격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만 보면 어느 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직장인 같았어요. 두 번째는 김현우, 22세. 아직 앳된 얼굴이 남아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민석, 26세로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자 김경희는 잠시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수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나름의 사연이 있더라고요. 김경희는 파일을 뒤적이더니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정훈의 신상 정보가 적힌 수사 자료였어요. 이정훈은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일반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셨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부모님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정우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어요. 장학금을 받으며 4년을 다녔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2년 정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5살 어린 여동생 이수진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수진이는 정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불구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습니다. 대학생이었던 수진이는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었고 정훈과 마찬가지로 부모님께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수진이 치료비가 문제였어요. 김경희가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급성 백혈병 치료에는 항암 치료와 골수 이식이 필요했는데 총 치료비가 3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어요. 정훈의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정훈은 회사를 다니며 받는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부모님도 평생 모으신 적금을 털어서 도와주셨지만 1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은행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용등급이나 소득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어려운 형편이라며 거절당했습니다. 정훈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때 정훈이 만난 사람이 박민석이었습니다. 대학교 선배였는데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정훈이 동생 이야기를 하며 고민을 털어놓자 민석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돈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관심 있어?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해요. 정훈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수진이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치료를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에 결국 민석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민석이 하고 있던 일이 바로 보이스피싱이었어요. 이미 6개월째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정훈에게는 마치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양심의 가책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경희가 도청 파일을 들여주며 말했습니다. 정훈이 민석과 나눈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형, 이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죄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속이는 건데. 야,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사람들 봐. 다 강남에 사는 부자들이야. 아파트 값만 해도 몇십억씩 하는데 우리가 몇천만 원 가져간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겠어?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절박하다고. 민석의 말에 정훈은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부자들 돈이니까 괜찮다고 자신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화를 걸어서 노인분들과 대화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특히 할머니들이 자식 걱정에 전 재산을 내놓는 모습을 볼 때면 자신의 부모님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3번째 조직원인 김현우의 사연은 더욱 안타까웠어요. 현우는 경상북도 구미 출신으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현우가 고등학생 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셨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2021년 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응급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셨습니다. 현우는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아버지 간병을 위해 휴학을 했어요. 하지만 병원비와 생활비가 계속 들어가면서 빚이 늘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그때 인터넷에서 단기간 고수입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이 민석이었습니다. 현우도 처음에는 이런 일인 줄 모르고 시작했다고 해요. 단순히 전화 상담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 녀석이 제일 어리고 순수해요. 매번 일을 마치고 나면 울곤 한다고 하더라고요. 김경희가 보여준 도청 파일에는 현우가 우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정훈이 현우를 달래는 목소리도 함께요. 현우야, 조금만 더 참자. 내 아버지 수술비 다 모으면 그만두는 거야. 형, 오늘 통화한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랑 목소리가 똑같았어요. 죄송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말 죄책감이 들어요. 그런 생각하지 마.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할 거야. 차라리 우리가 해서 최소한의 피해만 주는 게 낫다고. 하지만 정훈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어요. 자신을 설득하려는 억지스러운 논리였습니다. 이들은 구로구의 허름한 고시원 3개 방을 빌려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각자 다른 방에서 전화를 걸고 저녁에만 함께 모여서 하루 결과를 점검했습니다. 생활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라면과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들의 생활을 몇 주간 관찰해 봤는데 정말 궁핍하게 살고 있어요. 김경희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시원 복도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 병원에 입원한 가족들을 문병 가는 모습들이었어요. 범죄자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범하고 안타까운 일상이었습니다. 정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수진이를 만나러 갔어요. 항암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수진이를 보며 정우는 더욱 절박해졌습니다. 의사는 치료비가 늦어지면 수술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현우도 매주 일요일에는 구미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신 아버지는 아들이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셨어요. 현우는 아버지께 대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꼭 아버지 다리 고쳐드릴게요. 현우가 아버지께 하는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사기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실한 아들의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수많은 노인분들이 고통받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남편처럼, 제 어머니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정훈이 녀석이 제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김경희가 최근 도청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정훈이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였어요. 이게 맞는 건가? 수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건가? 정훈은 밤마다 이런 고민에 시달렸어요. 동생을 살리고 싶은 마음과 양심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동생의 치료비가 계속 필요했고 다른 방법은 없었거든요. 이제 곧 현장에서 검거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에요. 김경희의 말에 할머니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범죄는 범죄예요. 하지만 이들의 사정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들은 범죄자였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의료비 문제, 사회 안전망의 부족이 만들어낸 또 다른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때 김경희의 무전기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본부에서 현장팀, 용의자들이 ATM기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검거 작전을 시작합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어요. 과연 할머니의 작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젊은 사기범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오후 4시 15분 강남역 인근 KB국민은행 ATM 코너였습니다. 경찰 작전팀은 이미 30분 전부터 주변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CCTV로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할머니와 저는 경찰서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용의자 3명이 ATM기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장팀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모니터 화면을 통해 이정훈, 김현우, 박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긴장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ATM기에 접근했어요. 김경희가 긴장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쫓아온 사기 조직을 드디어 검거할 순간이었거든요. 할머니도 손에 땀을 쥐고 계셨어요.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고마워요, 젊은이. 할머니가 저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게 만든 그런 사기범들이 드디어 잡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정훈이 ATM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알려준 계좌 정보로 3억 원을 인출하려는 순간이었어요. 현장팀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죄 행위가 완전히 성립되는 순간에 검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김경희에게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제가 직접 저들과 이야기해 볼게요. 선배님, 위험합니다. 계획대로 진행하시죠. 김경희가 만류했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처벌보다 중요한 건 치유예요. 저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에요. 할머니는 김경희에게 현장팀의 대기 명령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이정훈에게 직접 전화를 거셨습니다. ATM기 앞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이정훈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통해 이정훈이 전화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예상과 다른 상황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정훈아, 나야. 할머니야.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 순간 ATM기 앞에 세 사람이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정훈의 목소리에 공포와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도 말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범죄자를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손자를 대하는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치료비 때문이지? 백혈병 치료비 3천만 원 마련하려고 이런 일 시작한 거 맞지? 할머니가 이정훈의 사정을 정확히 아는 것을 듣고 이정훈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화면을 통해 그가 ATM기에 기대며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아세요? 이정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30년간 이 일을 했단다. 너희 같은 아이들을 수없이 봤어. 처음에는 악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들 절박한 사정이 있더라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이정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현우도 마찬가지지. 아버지 뇌출혈 후유증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한 거 맞지? 그 순간 현우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22살의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현우의 울음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어머니 같은 피해자들을 만든 범죄자들이었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또 다른 피해자들이기도 했어요. 아들아, 울지 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할머니의 이 말에 경찰서 작전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기범을 검거하려던 작전이 갑자기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상황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훈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어요. 너희들 죄는 져야 해. 하지만 가족들은 내가 책임질게. 수진이 치료비, 현우 아버지 치료비, 내가 다 도와줄게. 할머니의 이 말에 ATM기 앞에 세 사람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들을 잡으러 온 사람이 도리어 도움의 손길을 내밀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출소 후에는 나와 함께 일해야 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하는 거야. 너희들이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는 거야. 이 제안을 들은 순간 저는 할머니의 진짜 계획을 이해했어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켜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요? 정말 저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정훈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도 너희와 비슷한 아픔을 겪었거든.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아픔 말이야.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셨어요. 30년간 보이스피싱을 잡아온 전문가였지만 정작 남편은 지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알아. 절망에 빠진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말이야. 너희들을 처벌하는 것보다는 구원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 순간 이정훈이 전화로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지금 경찰서로 가겠어요. 자수하겠어요.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제로 검거할 필요 없이 자진해서 자수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고마워, 아들아. 용기 있는 선택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30분 후 세 사람은 경찰서로 왔어요. 수갑을 차고 끌려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걸어서 들어온 거였습니다. 이정훈이 할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현우와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사람 모두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죄는 져야 하지만 그 후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김경희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범죄자들이 끝까지 부인하거나 변명하는데 이렇게 자진해서 자수하고 반성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선배님의 접근 방식이 정말 놀라워요. 처벌보다 치유를 먼저 생각하시다니.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어요.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거야. 아기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라는 것을 말이야. 이 아이들을 악인으로 만든 건 절망이었어. 그럼 희망을 주면 다시 선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복수나 처벌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를 선택하신 할머니의 마음이 너무나 숭고했습니다. 이정훈이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수진이 치료비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럼 내일 병원에 연락해서 치료비부터 지원할게. 대신 너는 수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오빠가 잘못된 일을 했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길을 가겠다고 말이야. 현우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우야, 내 아버지 치료비도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아버지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해. 아들이 잘못은 했지만 이제는 바른 길을 가겠다고 말이야. 세 사람은 모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김경희에게도 부탁을 하셨어요. 가능하면 선처를 부탁드려요. 이 아이들이 정말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김경희도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리겠다고 했어요. 자수하고 피해 보상까지 약속한 상황이라 법정에서도 충분히 참작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잃게 만든 사기범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지만 오늘 만난 새 청년들을 보니 그들도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용서가 아니야. 현실적인 선택이야. 저 아이들을 감옥에 보내봤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차라리 그들의 경험을 활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할머니의 지혜로운 판단에 저는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더 큰 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저 아이들이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가족들을 도와줄 거야. 그리고 6개월 후부터는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팀을 만들어서 전국을 다닐 계획이야. 할머니의 계획을 들으며 저는 이 모든 일이 정말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것 같다는 희망을 품었어요. 범죄자와 피해자가 서로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도 할머니의 선택을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를, 처벌보다는 치유를 선택한 할머니의 마음을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자수한 지 3개월이 지난 2024년 6월이었어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약속대로 정훈의 동생 수진이와 현우의 아버지 치료비를 모두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정훈이 동생에게 진실을 말하는 일이었어요. 자수한 다음 날 정훈은 안산에 있는 병원으로 수진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항암 치료로 몸이 쇠약해진 수진이를 보면서 정훈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오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정훈은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동생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위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일로 경찰에 자수했다는 것까지 모두 말했어요. 수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오빠가 자신 때문에 범죄자가 되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오빠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가 자신을 탓하는 모습을 보며 정훈은 더욱 깊이 반성했어요. 동생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일이 결국 동생에게도 상처를 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했으니까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고 오빠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25살의 수진이가 오빠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며 정훈은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어요. 병마와 싸우면서도 오빠를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현우의 상황은 더욱 복잡했어요. 아버지가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상황을 이해시키기가 어려웠거든요. 현우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나쁜 일을 했어요.
현우의 아버지는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간병사와 의료진의 도움으로 천천히 설명을 들으신 후 아들의 손을 꽉 잡으시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병에 걸려서. 아버지가 자신을 탓하시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더욱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아버지를 위한다며 한 일이 결국 아버지께도 상처를 드린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가족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수진이와 현우의 아버지를 만나보셨습니다. 제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아들들이 정말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두 가족 모두 깊이 감사해 했어요. 특히 수진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할머니, 오빠 대신 사과드려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아가야. 내 오빠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이제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거야. 할머니의 용서를 받은 수진이는 그날부터 치료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했어요. 오빠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빨리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법정에서의 상황도 예상보다 좋게 흘러갔어요. 할머니의 탄원서와 피해 보상 약속, 그리고 자수한 점 등이 모두 참작되어 세 사람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고 사회봉사를 통해 죄를 갚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판결이 난 그날 세 사람은 할머니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법정 밖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할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할머니,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 할머니는 그를 일으켜 세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앞으로 할 일이 많아. 집행유예 기간 동안 세 사람은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기획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거였습니다. 피해자였던 할머니와 가해자였던 청년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첫 번째 교육은 강남구청에서 열렸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하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보이스피싱의 수법과 예방법에 대해 설명하신 후 정훈이 실제 사기범의 입장에서 경험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을 속인 죄인입니다. 정훈이 진심으로 사과하며 시작한 강연은 매우 생생했어요. 사기범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지, 어떤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제 가해자의 증언이라서 더욱 신뢰성이 있었어요. 현우도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치료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저희의 절박함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을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시던 분들도 새 청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시고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젊은이들, 고생 많았구나. 이제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야. 한 할아버지가 정훈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해 주셨을 때 정훈은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자신을 용서해 주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거든요. 교육 효과도 놀라웠어요. 3개월 동안 진행된 10회의 교육에 총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는데 실제로 보이스피싱 시도를 받고도 미리 대처해서 피해를 막은 사례가 25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순옥 할머니 사례였어요. 75살인 김 할머니는 교육을 받은 지 일주일 후에 실제로 사기 전화를 받으셨는데
교육 내용을 기억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 결과 또 다른 사기 조직 검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훈이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아들아, 너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더니 바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김할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해 주실 때 정우는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저도 이런 활동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은행에서 근무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의 대처법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픔이 있는 저였기에 더욱 진심으로 임할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이스피싱으로 잃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저희 어머니 같은 소중한 분들이세요.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때마다 어르신들은 깊이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더욱 주의 깊게 교육을 들으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강남구 일대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70% 이상 감소한 거였습니다. 교육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초청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훈의 동생 수진이도 치료가 잘 되어서 골수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할머니가 지원해 주신 치료비 덕분에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수진이는 회복 후 간호학과에 편입해서 다른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현우의 아버지도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많이 좋아지셨어요. 완전한 회복은 어렵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되셨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와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민석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하고 있었어요. 컴퓨터에 능숙한 그는 보이스피싱 방지 앱을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경고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복수가 아니라 치유를 선택한 게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의 과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기범을 잡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결과가 되었어요. 할머니의 지혜로운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로 어머니를 위한 일을 하고 있어요. 복수가 아니라 용서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어머니도 분명히 기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아픔이 헛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6개월 만에 범죄자에서 구원자로 변화한 새 청년의 모습을 보며 저는 할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처벌보다는 치유를,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한 할머니의 마음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저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팀이 결성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팀 구성은 박영숙 할머니가 대표를 맡으시고 저와 이정훈, 김현우, 박민석이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역할을 나누어 맡았어요. 할머니는 30년간의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의 전반적인 수법과 진화 과정을 설명하셨고, 저는 은행원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에서의 대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정우는 실제 가해자의 관점에서 사기범들의 심리와 구체적인 수법을, 현우는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했을 때의 심정과 대처 방법을, 민석은 기술적인 부분과 예방 앱 사용법을 담당했어요. 첫 번째 공식 강연은 서울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어르신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는데
300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어요. 저희의 독특한 구성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전직 수사관과 전직 사기범이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이런 제목으로 뉴스에 나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에서는 사기범을 너무 쉽게 용서해 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은 달랐어요. 어르신들은 정훈과 현우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시고는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특히 정훈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의 생생함은 다른 어떤 교육보다 효과적이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어르신들을 속인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갚기 위해 이제는 여러분을 지키는 일에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정훈이 무릎을 꿇고 사과할 때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진심으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서울시청 강연 이후 전국 각지에서 초청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군 단위 지역까지 저희를 찾았습니다. 부산에서의 강연은 특히 기억에 남아요. 200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는데 그 중에 앞서 말한 박정자 할머니가 계셨어요. 72살인 박 할머니는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이셨는데 교육을 매우 집중해서 들으셨어요. 강연이 끝난 후 박 할머니가 정훈에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고생 많았구나. 이제 정말 좋은 일 하는 거야. 할머니가 잘 기억해 둘게.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박 할머니에게 사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이었는데 급히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속을 뻔했지만 박 할머니는 오전에 들은 교육 내용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정훈이 알려준 대로 사기범에게 반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그럼 내가 어릴 때 기르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당연히 사기범은 대답하지 못했고 박 할머니는 즉시 전화를 끊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 결과 또 다른 사기 조직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저희의 교육 효과는 입증되었어요. 6개월 동안 진행한 30회의 강연에 총 5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하셨고 그 중에서 실제로 사기 시도를 받고도 피해를 막은 사례가 47건이나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는 76이셨는데 저희 교육을 받은 지 2주 후에 검찰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서 속았을 텐데 교육 내용을 기억하고 차분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검찰청에서 전화했다고? 그럼 검찰청 대표번호로 내가 다시 전화할게. 김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자 사기범은 바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실제로 검찰청에 확인 전화를 걸어서 사기임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광주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육을 받으신 이순희 할머니가 사기 전화를 받고 오히려 사기범을 설득해서 자수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아이야,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잖니. 이런 일 하지 말고 바른 길로 가거라. 이 할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20대 초반의 젊은 사기범이 감동받아서 정말로 경찰서에 자수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청년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팀의 활동이 언론에 더 많이 알려지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문의가 들어왔어요. 경기도에서는 저희를 벤치마킹해서 자체적인 예방교육팀을 구성했고 인천시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보람을 느끼는 것은 정훈, 현우, 민석의 변화였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의미를 찾고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정우는 동생 수진이의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자신도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가 받은 용서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정훈의 이런 각오를 들으며 저는 그가 정말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현우는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좋아진 후 간병과 교육 활동을 병행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나이에 가족 부양의 책임을 져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현우의 경험담은 같은 또래의 청년들에게 특히 큰 감동을 주었어요. 민석은 기술적인 재능을 활용해서 보이스피싱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일에 매진했어요. 그가 만든 예방 앱은 이미 10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했고 실제로 사기 전화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죄를 기술로나마 갚아보고 싶어요. 민석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었어요. 12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희 팀의 활동이 인정받아서 올해의 사회 공헌상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선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고 했어요. 시상식 날 저희는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어요. 할머니가 대표로 상을 받으셨는데 수상 소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베풀어 주신 모든 피해자분들과 진심으로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할머니의 수상 소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였거든요. 시상식이 끝난 후 저희는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전직 수사관, 은행원, 그리고 전직 사기범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말이에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훈이 진심으로 말할 때 할머니는 손을 흔드셨어요. 내가 한 건 별거 아니야. 너희들이 스스로 바뀐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용서와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를 잃은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해서 전국 순회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도 새로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은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어머니들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대전에서 저희 교육을 받으신 한 할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오늘 교육 정말 유익했습니다. 덕분에 사기 전화와도 이제 걱정 없어요. 젊은이들 정말 대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어요. 창밖으로 12월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분명히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저희의 작은 노력이 한 명씩, 한 가족씩, 한 지역씩 바꿔가면서 더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지역에서 교육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곳에서도 분명히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할머니 댁 마당에서 열린 생일잔치에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전직 사기범들과 그들의 가족, 피해자였던 할머니와 저, 그리고 저희의 활동을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까지 모두 한 테이블에 앉아 웃고 있었거든요. 1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저희 보이스피싱 예방교육팀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서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진행한 교육 횟수만 150회, 참석자는 2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실제로 피해를 막은 사례는 무려 238건에 달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학 학위를 취득한 후 저희 단체의 정식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형, 오늘도 3명이나 상담 신청을 했어요. 현우가 정훈에게 보고하는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현우도 이제는 저희 단체의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된 후 현우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특히 노인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기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개발한 보이스피싱 방지 앱은 이제 50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월 평균 3,000건의 사기 전화를 차단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더욱 정교한 사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달라졌어요. 은행에서 승진해서 이제는 팀장이 되었고 금융권 전체의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많이 치유되었어요. 여전히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이제는 어머니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81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를 다니며 강연 활동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최근에는 대학교에서도 초청 강연을 자주 하셨는데 특히 법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계셨어요. 할머니,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세요. 정훈이 생일상을 차리며 진심으로 말할 때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100세까지는 무리고 90세까지는 너희들과 함께 일하고 싶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생일잔치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많이 오셨어요. 정훈의 동생 수진이도 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백혈병 환자들을 전담으로 돌보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오빠도 살고 저도 살았어요. 수진이가 할머니께 깊이 인사드릴 때 할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현우의 아버지도 오셨어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신 덕분에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말씀도 많이 좋아지셔서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어요. 어르신, 고맙습니다. 제 아들 잘 키워주셔서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실 때
현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나누실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생일잔치 중간에 깜짝 손님이 나타났어요. 지난해 저희 교육을 받고 사기 피해를 막으신 어르신들 중 몇 분이 할머니를 축하하러 오신 거였습니다. 부산의 박정자 할머니, 대구의 김철수 할아버지, 광주의 이순희 할머니까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셨어요. 은인을 어떻게 안 찾아올 수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사기 안 당했잖아요. 박정자 할머니가 말씀하시며 직접 만드신 김치를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단순히 사기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일잔치가 한창일 때 정훈이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할머니, 그리고 여러분, 제가 발표할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정훈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른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정훈이 언제부터 연애를 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상대방은 저희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간호사 선생님이에요. 제 과거를 모두 알고도 받아주셨어요. 정훈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예쁜 여성분이 나타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저희 단체의 의료 자문을 도와주고 계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해요. 정훈이의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미영 씨의 당당한 인사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특히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정훈이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축하한다. 할머니의 축복을 받은 정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도 뒤질세라 발표를 했어요. 저도 내년에 사회복지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현우의 계획을 들으며 저는 이 청년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어요. 2년 전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평생의 꿈으로 삼고 있었거든요. 민석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발표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계속 기술 개발하면서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민석의 소박한 다짐에도 모든 사람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저도 한 가지 발표할 일이 있었어요. 저는 다음 달부터 금융감독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전국 금융기관의 보이스피싱 예방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발표에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우리 민수가 정말 출세했구나. 어머니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한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생일잔치가 끝나갈 무렵 할머니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던 할머니에게 이렇게 큰 가족을 만들어줘서 말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사기범들을 잡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얻었어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가족을 말이에요. 할머니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나가요. 우리가 만든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요.
할머니의 제안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로 화답했어요. 그날 저녁 생일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를 잃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정말로 행복해요.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정훈의 결혼 소식, 현우의 진학 계획, 민석의 기술 개발, 그리고 할머니의 건강한 모습까지 모든 것을 전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겪으신 아픔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행복으로 바뀌었어요. 어머니도 기뻐하시죠? 그때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를 했어요. 올해 목표는 전국 200개 지역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동포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었어요. 할머니, 올해도 화이팅해요. 젊은 팀원들의 힘찬 구호에 할머니도 웃으시며 화답하셨어요. 그럼 할머니도 아직 할 일이 많아.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문득 1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만 해도 복수와 처벌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용서와 치유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오늘도 감사 메시지들이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저희 교육을 받고 사기 피해를 막으신 분들, 상담을 받고 새로운 희망을 찾은 청년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청자들의 메시지였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저희가 하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정말로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베란다에 서니 도시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렇게 밝은 도시를 만드는 것처럼 저희의 작은 노력들도 모여서 더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또 다른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와 정훈, 현우, 민석, 그리고 저희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세상에는 여전히 상처받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무장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할머니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어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처벌보다는 치유를, 절망보다는 희망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어머니께 약속드려요. 어머니의 사랑과 할머니의 지혜를 가슴에 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겠다고요. 그리하여 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요.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 된 저희들의 사명이니까요.